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또 강주형 일자리 문제 등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만 16만 명가량 최대 20만 명 정도가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원만했던 현 정부와 민주노총이 갈라서게 되면 관계 보고는 상당 기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쟁점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면 위로 가장 불거진 거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 반대 아니시겠습니까? 일단 입장을 좀 전해 주시죠. 탄력근로제는 올해 3월에 통과시킨 주 40시간 그리고 52시간 상한제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의 통과였습니다만 이것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더 고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는 64시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16시간까지 보태서 최대 8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고서 건강권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잔업수당을 또 주지 않아도 되는 실질 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이 미조직 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탄력근로 기간제 확대를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확대를 반대하시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이제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이 좀 더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탄력근로 기간을 1년 단위 운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연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이들 나라의 평균이 1,600에서 1,700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나라와는 많게는 연간 700시간, 적게는 300시간의 노동시간이 더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이 1,300 이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1,400, 그리고 일본, 미국이 1,700시간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이렇게 노동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2,05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1,692시간대 정도가 저희들이 노동시간이 단축됐을 때 그런 걸 논의해도 저희들은 늦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에서 결정할 때에도 이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노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과정을 겪고 2022년까지 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법안의 취지였던 거죠. 근데 이 취지에 전혀 역행하듯이 아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먼저 논의하게 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도리어 논의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도리어 거꾸로 된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탄력근로시간 기간 확대뿐만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 또는 주, 월, 연간의 상한 노동시간제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처럼 연장 근로를 마음대로 하게 하거나 서희 이제 2,050시간에도 거의 300시간 이상을 더하게 만드는 이런 기간 확대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지금의 상황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탄력근로제 자체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줄어들게 하고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건 팩트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삭감도 이렇게 실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0시간 이상 되면은 이제 초과 수당을 받는 건데 탄력 근로가 되면 이제 초과 수당 받는 어떤 리밋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병은 좀 디테일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악마라고 표현하던데 복병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악마라고 하지 말고 이제 복병은 디테일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조금 전혀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시간이니까 탄력 근로제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단시간 되면은 탄력 근로제 일을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시간 노동이면은 탄력 근로제 양립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경계가 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제가 뭐 좀 3번 걸쳐 말씀드리는데 복병이 디테일에 있다. 이거는 팩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좀 약간씩 이렇게 좀 스무딩을 할 필요가 있어 보면요. 방향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거를 일단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탄력 근로를 하면은 이제 일을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몰아서 한 기간 아닌 쪽에서는 일을 적게 하는데 몰아서 하는 쪽에 보면은 이제 근로 시간에 어떤 이제 상한을 좀 둘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제 12시간 이상해서 다시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뭐 3주, 4주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과로에 따른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실질 임금이 이제 좀 깎일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전에 계산해 봐도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그런 이제 그 복병을 좀 제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맞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일 뭐 1,300, 1,400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을 적게 해서기보다도 거기 파트타임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분모에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이 줄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게 파트타임은 당연히 비정규예요. 근데 파트타임도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죠. 발전 방향으로 볼 때. 네. 그렇게 되면은 8시간 뭐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면은 당연히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평균 낼 때는 근로시간이 팍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파트타임이 이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 2,000 뭐 이상씩 올라가는데 이것도 조금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2시간제 내놨다가 뭐 어쨌든 그 반발이 부딪히니까 탄력 근로제 확대를 뭐 중재안으로 내놓긴 했지만 또 반대로 이건 또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먼저 얘기하실래요? 저한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하실래요? 네, 위원장님. 뭐 52시간제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 확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뭐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도 뭐 비판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뭐 민주노총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요구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올 초에 그 주 40시간,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법 개정을 할 때에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요 노동시간 실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실노동시간들이 단축돼가는 과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라는 등등의 것들이 동시에 병행돼서 이것들을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하는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반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먼저 논의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의 요 주 40시간 제도도 6개월 지금 유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조차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먼저 논의해서 기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간 단축이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요, 정책 방향을 좀 세울 때 보면은 그 제약 조건이나 또는 이제 이게 함정이 있나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추동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맞다.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 근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거를 사전에 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정책 방향이 선회된 거죠. 그 전에는 탄력 근로제 얘기를 안 하다가
급작스럽게 얘기를 꺼낸 것만큼 그것도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제 좀 선의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정책 방향하고 그다음에 현실의 제약 조건을 좀 미리 좀 선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네. 못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좀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앞서서 탄력 근로제 그 선진국 사례를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숫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정한 단위 기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너무 길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1년을 단위 기간 하면 이제 6개월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길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실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년은 좀 너무 길어요. 민주당에서 네. 6개월 네, 제시하더라고요. 길기 때문에 예. 조금 뭐 그 3개월, 6개월 정도를 한번 시험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그러고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너무 이제 그 탄력 근로는 사실 몰아주는 거니까 기간을. 그래서 그때 이제 특정 일의 어떤 근로 시간이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예컨대 12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켜가면서 하면은 네. 충분히 도입할 여지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민주노총은 아예 이제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지금 이제 저희 한국에 그 자동차 완성차가 이제 5군데거든요. 네. 5군데의 평균 임금보다 절반 정도의 임금을 이 초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공장을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저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약 한 3,500 정도에서의 저임금으로부터 출발하는 저임금 고착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그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전기차 산업이 하나 네.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른바 경차 같은 경우가 2019년 1월이 되면 만포화 상태인 네. 겁니다. 그래서 55만 대가 이미 생산이 감소가 됐고 네. 현대차만 보더라도 22만 대 정도가 수출 물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10만 개의 자동차 10만 대 정도를 더 생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렇게 과포화 상태에서 더 많은 이제 이 차가 생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당 출혈 경쟁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럼 어느 한 곳이 이렇게 과당 생산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노동자들에게서는 인력을 줄여야 되는 구조조정이 또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정말 코앞에 닥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 산업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형 일자리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됐다가 올해 6월서부터 갑자기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졸속적일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상생이라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나온 상생형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취지 자체는 분명히 노동계도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당연히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대단히 저희 노동계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어느 기업이 추진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추진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정부는 전체적인 산업계에 대한 생태계라든가 현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생산량의 감소와 수출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한국 GM의 군산 공장은 이미 또 비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광주에서는 이미 만포화 상태가 예고되고 있는 경차를 10만 대를 더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저임금 고착화와 또 다른 곳에서의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논리를 갖고 있어요. 예.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소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한다면 이미 과포화죠. 잘 만들면요, 팔 때는 얼마든지 있어요. 팔 때는요. 따라서 지금 뭐 과포화 이런 얘기는 저는 납득이 되질 않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민노총 하에 있는 자동차 이쪽에 지금 고임금인 거는 하나의 팩트예요.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은 새로 공장이 지어집니까? 하나는 좀 제가 예를 들게요. 현대차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특정 업체를 죄송한데 1996년에 아산 공장에서 현대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2년 동안 공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바깥에 지금 보세요, 지금요. 인도, 뭐 중국, 뭐 미국, 뭐 남미, 뭐 13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 네. 그 이후에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만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이렇게 지금 취업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 구조로 가면요. 새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장 만들지 못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에 계셨는데 그럼 전기차 만들 때 지금 그런 모델을 좀 도입하자고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궁색한 논리로서 그걸 방어하시는데 그건 사실 궁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서 볼 때 보면은 점점 더 죄송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해서 시선이 따가워집니다. 지금요. 제가 또 하나 외국 사례 들면은 미국의 그 GM이 진짜 혼나죠. 세계 1위 업체가 파산을 스스로 신청했잖아요. 2009년도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를 해서 이중 임금제예요. 투티어 웨이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사실 반값 해당되는 그런 임금을 갖다가 노조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2009년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그해 공적 자금 들어가고 그 조건을 했는데 1년 있다가 GM이 기사회생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노조의 어떤 그 행태랄까, 그다음에 과감한 양보가 그 회사를 살릴 수 있고 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그 임금 그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 짓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원점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와대가 이런 가운데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하죠. 이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위원장님, 민노총 불참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가 결정이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민주노총이 이제 한 90만 정도 되는 조합원들의 네. 그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약 1,200명 가량 되는데요. 그 대의원 대회가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정원 부족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적으로는 그 뭐 참가가 현재 유보된 상태고요. 저희들 뭐 지금 현재 2달 뒤에 있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서 각종 의제위원회에 대해서 참가도 하고 있고요. 예. 또 함께 논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내고 있고 또 연금개혁특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화를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네. 네. 경사노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위원회 많은 것들 좀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지만은 네. 일단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조금 그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90만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네. 근데 뭐 저는 한 80만 알고 있는데 뭐 10만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은 자영업자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700만 원. 그러니까 700분의 90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예요. 민노총이 사실은 큰 세력이 아닙니다. 숫자를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세력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 발언권을 갖고 계신 데가 민노총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그렇다면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죠. 말로만 대화한다?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80만, 90만. 하지만은 자영업자 무급까지 하면은 거의 900만까지 갖고 와요. 900분의 90,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민노총의 조합원입니다. 무슨 힘이 있으세요? 무슨 힘이? 단결력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논리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볼 때는요. 그 단결력이라는 그건 우리한테 사실은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네. 뭔가 좀 넘버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있어야 그다음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민노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80만 90만이 무슨 큰 세력이라고 안 들어가십니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대한 불참을 선언한 적은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들의 결정 사항을 호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 결정에서 유보돼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영업자가 900만이듯이 노동자들이 2,500만입니다. 그리고 2,500만 중에 현재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애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한 9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90%의 노동자들이 사실 지금의 법적 장애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걸고 노동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민주노총 조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2,50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90만 이상 되는 조직에서 연금 개혁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조직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노총과 저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반대하거나 경제단체들을 앞서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리어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900만 그리고 2,500만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요구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저희들의 조직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그리고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또 주장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하실 말씀 더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이죠. 자, 민주노총 김영환 위원장,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